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오늘 저의 이 노란색 티셔츠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자, 이 노란색 티셔츠는 무슨 옷일까요? 몸캠이다! 신상이야. 아동복 아니야. 이 옷 아무도 몰라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이틀 된 신상이야. 이틀. 며칠 전에 내가 목이 늘어난 그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방송한 날, 그날 우리 신랑이 사갖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티셔츠 입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티셔츠는 어디서 샀냐?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한 옷이래요. 예. 이게 이제 5월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재단에서 만들었나봐요. 예, 봉하마을. 예. 그래서 이게 노란 풍선. 예, 노란 풍선에 있는, 네. 그런 옷을 우리 신랑이 이제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목 늘어난 티셔츠 입지 말라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싶은 거지. 6년 전에 그 20불에 3벌 사갖고 온, 보니까 20불이 아니라 10불에 하면 3벌이었던 것 같아. 10불에 3벌이었던 것 같아. 20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10불에 3벌 사고 10불에 마데인 네팔 사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20불. 3,000원짜리였다는 거지. 마데인 온두라스. 한 번 빨았는데 그냥 이 어깨에 걸리긴 걸린데 금방 그냥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 예, 허리띠 같아 옷이. 예, 그런 걸 사다 주고 이제 미안하니까, 예, 이제 신상으로 입마감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가 이제 마데인 온두라스를 몇 년 전에 사다가 주고서는 그게 이제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노란색 티셔츠를 이거 새로 사다 주면서 이거 입으라고. 예, 사람 참, 그래서 정치인이랑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진짜 바빴어요. 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예, 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딸내미의 이 침대 매트리스가, 한 12년 되니까, 한 12년쯤 되니까 이제 가운데가 꺼진 거야. 푹 꺼졌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 침대 매트리스 갈고 새로 매트리스만 바꿔가지고 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동사무소에다 신고해야 되잖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랬더라? 고소장 또 하나 쓰고. 바빴어요. 아주 바빴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 아침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뉴스 검색해야 되잖아. 뉴스 또 막 찾아보고, 예,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일은 목욕제기하고 우리 족장님 만나러 간 날이기 때문에, 예, 국경일이에요. 우리 부족의 국경일. 예, 우리 족장님 생신 때하고 이 어린이날하고는 우리 부족의 국경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되죠. 예, 뭘 선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우리 족장님은, 같이 놀아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말로만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소리만 들어도 반갑더라고요. 예, 조카 며느리가 놀아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요. 일단 금일봉을 가지고 가서 놀아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
아동 캐릭터 작가분이 계세요. 이거 시청자라고 밝혀도 되나? 괜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우리 방 시청자라고 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책을 보여줄래다가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이제 책을 보내주셔서 그 보내주신 책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 이게 우리 방송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그 국정원에서 쫓아가서 괴롭히잖아. 뭐 아니 뭘 거칠었다고 벌써 거친 시청자 1등이야. 거칠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거칠어주시고 계속해서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해주신 1664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 추천하고 버티고 있는 400분은 오늘 밤 일어나서 빤스를 빠는 고통을 겪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네. 망부 누나 윙크 좀 해줘요. 너 변태지? 블랙이야. 그럼 무리한 요구를 해서 블랙이야. 그래요. 뭐 취향은 각자 자유긴 한데 우리 신랑이 지나가다 보면 이 새끼 내가 며칠 굶는단 말이야.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요. 그런 얘기 쪽지로 몰래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여보, 저는 절대 한눈에 팔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뭐 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응. 그니까 뭐라 그러나 부부간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소뚜껑 운전사가 쥐고 있어. 밥을 누가 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메뉴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메뉴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쿡방, 요즘에 대세가 쿡방이잖아. 내가 이제 요리 방송을 해보겠다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 신랑이 고소당한다고 신고당하고 영정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쿡방은 못하고 근데 먹방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요리는 조금 위험했어. 흔적을 남기냐고 혼자 먹었어. 우리 신랑이 내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 그러면 고소당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의 주장 그거예요. 예, 그 요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그 요리를 반드시 여자가 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 네. 근데 진짜 이제 우리 신랑은 요리를 참 잘해. 우리 이제 여수에 사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갓김치를 꿀을 넣고 지지는 거야. 그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꽁치 통조림을 또 넣어가지고 어찌나 맛있는지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냥 밥은 왠지 좀 심심한 거야.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가 보내준 옛날에 불닭볶음면이 있는데 내가 이 불닭볶음면을 절대 해먹질 않아요.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양념이 너무 독해서 그래서 일단 면만 꺼내서 삶았지. 그 다음 내가 얼마 전에 새로운 조리도구를 샀어. 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양쪽으로 싹 뭐가 이렇게 주둥이가 벌려져 있고 이게 뚜껑에 이렇게 쇠로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이 한마디로 이제 뭐 짜파게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왜. 면 삶아가지고 물 딱 따라 붓고 거기다 이렇게 비벼 먹는. 거기에다가 이제 면을 삶았지. 면을 삶아가지고 뭐야 갓김치하고 꽁치 통조림하고 그걸 이제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면을 삶아서 물은 버리고 싹 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갓김치 꽁치 스파게티를 만든 거지. 거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면이 생각보다 모습이 다르더라고.
근데 먹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침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 매트리스가 왔어. 그래갖고 이제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가보니까 면 두께가 칼국수 두께가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었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칼국수 두께로 불어나기 전에, 나는 솔직히 그 요즘에 나오는 면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아. 그게 어떻게 1인분이니? 인간적으로 그거 하나 먹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제 원래 예상대로의 그 스파게티 양이 좀 작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또 신랑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간 거야. 미역국에다 밥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또 여기서 그냥 어젯밤에 밤에 그냥 불일듯이 확 불타오르는 만두에 대한 유혹. 내가 막 만두 좀 저기 해달라고 막 그때 신랑이 여보 안 돼, 살 빼야지. 유지해야지. 이래갖고 안 해주는 거야, 만두를. 그래가지고 이제 만두를 3개 꺼내서 미역국에다가, 일단 그냥 미역국 하면 짜니까 일단 만두 3개를 딱 해동을 해가지고 미역국에다가 이제 넣고 끓였지. 그것도 이제 매트리스 때문에 일이 좀 어긋났어. 불을 끄고 매트리스를 받았어야 됐는데,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오늘 먹방을 못한 거야. 내가 사실은 원래 오늘 내가 멋있게 우아하게 먹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단 흔적은 없애야 되니까 다 먹었지. 다 쓸어놓고 나니까 티셔츠가 꽉 차. 예. 망부님 미역국한테 고소당해요? 시끄러!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어떤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원래 나처럼 막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사람 요리를 못한대. 요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요리가 안 된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래. 그래서 그러려니 다음번에는, 혹시 다음번에 그 먹을 만한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고 놀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내가 방송할게요. 근데 이제 생리할 때가 다가오니까 어찌나 그냥 식욕이 돋는지, 우리 신랑 걱정이 태산이야. 이러다가 또 도로 부풀어 오른다고.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59kg야. 오늘 아침 59kg. 뭐 이 정도면 나는 무난하다고 생각해. 원상복귀를 4월 13일까지 내가 굶고 14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보름 됐잖아. 보름 동안에 한 2kg 불었으면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허리 사이즈 아직까지는 28 청바지가 잠겨.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한데 28 청바지가 잠겨요. 그 정도면 이 28 사이즈 청바지를 이 허리둘레 재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인데, 사실 이제 이 어린이날이 왜 제정되어 있는가, 어린이날이 왜 제정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뭐예요? 어린이집 학대 사건. 그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얼마 전에도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CTV 필수법을 만들어야 된다. CCTV를 달아놓으면 그 학대가 줄어든다. 그 뻥이었잖아요. 그 말이 무엇보다 말이 안 됐던 게, 우리 온 나라를 뒤집어 놨던 아동학대 영상들이 전부 CCTV 영상이잖아. 정말 웃긴 얘기예요. 아동학대 영상을 뉴스에서 쫙 뿌린 다음에,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CCTV를 필수화해야 된다. 어이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아동학대 영상들이 전부 다 CCTV 영상들인데, CCTV를 설치하면 아동학대가 줄어든다니.
이게 웬 개소리였어. 아우, 정말 지저대고 있었죠. 근데 이제 CCTV를 설치해 놔도 여전히 그걸 줄어들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 그 교사들의 폭력 문제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뭐라 그러나 폭력 사태는 과도한 업무 때문이죠. 예. 그 사실은 한 명이 5명 이상을 돌볼 수가 없어요. 3세 정도 되는 애들은 한 사람이 5명 돌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야. 그런데다가 이거를 혼자서 온전히 돌봐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정도 일을 하려면, 어린아이들을 5명이나 혼자서 돌보는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보수를 받아야 그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기본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예.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은 사실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라고. 150, 160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 정도, 한 사람이 10명 정도 애들을 돌보면서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막 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요즘에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국공립 같은 데서는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도로 안 준대? 지금 150, 160 정도가로 맞추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뻥이었구나. 예. 300만 원을 받는 건 오바죠. 그게 원래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제 그 딸내미를 맡기려고 이제 알아볼 때, 내가 이제 직장을 구하라고 신랑이 그러니까 딸내미를 봐줄 사람을 알아봤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야. 16년 전? 그 16년 전에 아이를 완전히 이제 돌봐주는 그 사람인데, 전문 돌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이의 교육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영양분 있는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아이의 그 유아 교육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시터를 구하려고 그랬더니, 애 하나 돌보는데 160만 원 정도 달라 그랬거든. 16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먹는 것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음식 재료는 사다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예, 그게 이제 최소 비용이었어. 거기에다 이제 뭐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면 플러스 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 때 우리 신랑이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 무산된 계획이었지만, 애 하나를 돌보는데 그만큼 돈이 든다라면, 사실 그만큼 어린 애기들, 3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사실은 그 정도 전문가들이 다 키워줘야 되고, 그러면 3세 미만의 아이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인생, 한 가정의 뭐라 그러나, 한 가정의 역사를 책임지는 시기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그 36개월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사실 이제 36개월 동안의 아이의 손과 뇌가 결국은 인생의 그 하드웨어를 결정한다는 거야. 뱃속에 있는 9개월, 그 다음에 나와서 36개월 동안 이 아이의 기본적인 정서와 그 다음에 두뇌 용량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맡아서 보육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전문가로서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보상해주는 게 좀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을 전문가로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막 애들을 감시하거나 가둬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용이 아니라, 정말로 창의적인 교육,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아야 되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최고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절반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절반 정도를 내서 만약에 5명이라면 5명이라면 나라에서 150을 주고 부모들이 150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고소득이라면 그 애들한테 학대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본인이 전문가로서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유아 그 교육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키워낼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뭐라 그러나 굉장히 애들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 손자 자기 핏줄인데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알아 눕잖아. 그 일주일 내내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아무한테나 애들을 맡기면 안 되고 그만큼 트레이닝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어린 영유아의 보육을 맡겨야 그게 국가의 미래를 튼튼히 하는 길이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보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솔직히 해서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제일 큰 뉴스였어. 그러다가 지금 3번째 해에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부모들의 학대. 그렇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경우였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무슨 뭐 칠곡 계모 사건 이런 식으로 막 이 계모나 의부들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라는 그런 그 제목을 뽑아서 기사들을 썼는데요.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 아동학대의 가해자 85%가 친부모야. 아동학대의 85% 가해자가 친부모라고. 그러니까 뭐 의부 또는 계모 이런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한다라는 그건 편견이라는 거죠. 예. 사실은 친부모 학대가 가장 많다는 거야. 친부모 학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 그리고 뭐 형제간, 그 다음에 뭐 보육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계모나 의부는 무조건 아이들을 학대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 그거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사들은 사실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책임감을 그게 피해가게 하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에서 부모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수업을 한대. 예. 어느 나라인지 저기 지나가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봐서 모르겠는데 아이를 돌보는 법, 뭐 씻기는 법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나타나는 증세 이런 것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다는 거야. 아이 돌보는 것들을. 그러면서 아이들의 아동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의 교과 과정에 그걸 넣어놨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 같은 게 사실 지금 애들이 배우는 가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 아이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애들을 볼 때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가 돼야 되는 교육도 그런 과정에서, 예. 77%래? 85%가 아니라 77%. 난 85%로 봤는데, 예, 77%다. 줄었는가 보네? 내가 봤던 자료에서는 친부모 85%라고 봤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가해자가 늘어난 모양이죠? 그래서 학대자 77%가 친부모다. 기사가 있네요. 예. 나는 이제 옛날엔 85%라고 봤었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육자라든가 이런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친부모의 학대가 줄어든 걸로 나오나 봐요.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그 사라진 아이들의 가해자가 친부모가 더 많아. 이제 좌우지간 기술가정 수업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업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 시간에 집에 뭐 두꺼비 집이 내려간다든가, 전구를 간다든가, 집안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지식, 이런 걸 기술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가정 시간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원론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윤리 같은 경우도 윤리와 사상 요즘에 보면 너무 그 윤리와 사상 내용이 막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러면서 전문 용어 나오고 너무 어려워요. 이제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딸이 독해력이 나쁘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력인 줄 아셨나 봐. 윤리. 예. 윤리 과목 선생이 자기가 낸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이게 왜 답이냐고 질문을 하면 윤리 선생님이 너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왜 답인지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미스테리래. 그래서 그 학교의 아이들은 그 이제 윤리의 답을 원래 다 모른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독해력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영어 독해력 딸린다는 줄 알고 전화를 하셨어. 영어 아니고 윤리.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내신 시험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는 거야.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학원을 그만둘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들이 사회 문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원을 처음 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이제 그 근현대사 부분을 수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90점 이상이 다 나와버린 거야. 근데 원래 그 학교의 국사 성적이 너무 낮았대요. 근데 이제 내가 가고 근현대사 수업을 한 다음에 우연히도 그때 시험이 쉬웠는지 100점, 90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교사가 심할서를 썼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심할서를 썼다고. 그 다음부터 그 학교가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게 왜 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이 워낙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다 해갖고 가니까 그 학원에서도 못 맞추는 문제, 학원에서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선생님도 자기가 답을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막 내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 내용을 온전히 이해해도 풀 수 없는 시험이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적 낮다고 괴롭히지 말자. 예. 나는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 계속 네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낮다면 그건 문제가 미친 거다. 미친 문제를 푸는 건 미친년이다. 너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 미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절대 성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시험 성적은 잊어라. 네가 오늘 이렇게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 중요한 거다. 네 평생에 이걸 언젠가 쓸모 있을 거다. 우리 딸은 그 과학도 좋아해요. 과학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해. 요즘에 미적분을 배우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미적분이란 과목이 왜 이걸 고등학교 때 가르치냐는 거야. 어렸을 때 가르치지. 그쪽 걱정은 돼. 애가 공부하다 미쳤나 싶기도 하고 공부를 너무 하더니 애가 살짝 맛이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기가 모든 과목을 좋아해. 근데 성적이 자기 마음에 안 맞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랬지.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문제가 미친 거다. 미친 문제를 잘 푸는 거는 그거는 미친년이다. 나는 우리 딸이 미친년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서 내용을 아는 걸로 만족해라. 얘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화학도 좋아하고 생물도 좋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좌우지가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뭐냐. 요즘에 그 가난이 대물림 되잖아. 가난이 대물림 되고 그 이제 우리 여자 조카애가 다니는 학교가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야. 그래갖고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카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고 둘 다 없는 경우도 다 많고 애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아버지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얘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게임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이 아이가 막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막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얘가 너무 우리 조카애가 마음을 아파하더라고.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왜 애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게임을 하겠어. 변변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뭘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게임에 숨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아마 20년 전부터 게임만 했을 거라고. 20년 전부터 게임만 하다가 어쩌다가 그 뭐 생긴 거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여자하고 애기를 낳고 그 애기 엄마가 애 낳고 도망가 버리고 그 애를 키우긴 키우는데 별로 정성껏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거야. 그런 상황들도 많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그 다음에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온전히 가정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나 그 다음에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야.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걸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아버지의 월급이 엄마가 집에서 충분히 육아만 할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집안에 노모가 있다면, 노부모가 있다면 노부모를 충분히 돌볼 수 있을 만한 돈을 기업에서 주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 번 걸로 엄마가 집에서 육아를 다 완전히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이 온전히 아이만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집안에 노부모가 있다면 노부모의 약값과 그 다음에 이 노부모를 그 돌볼 수 있는 또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을 당연히 이 노동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한 사람 간신히 먹고 살 만한 돈으로 돈밖에 안 주잖아.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그러니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많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그만큼만 돈을 줄 거면 기업한테 국가가 돈을 뜯어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요 6개월인가 3개월이 지나면 나라에서 애들을 다 하루 중에 몇 시간은 의무적으로 공동 교육을 한다는 거야. 어린 애기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기관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을 전부 다 공동 육아를 시킨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유치원이 유명하잖아. 이스라엘의 유치원이 유명한 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두뇌 개발과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공동 육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가정에게만 아이의 교육을 다 맡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정말 개판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 이건 어버이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가 키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나타났을 때부터 12년까지 쭉 얘기한 게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때만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야? 누리과정. 어머? 그러더니만 무슨 짓을 했어요? 누리과정을 말로만 만들어 놓고 그 누리과정을 진행할 만한 교육 인력도 확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인력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고 그렇게 망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국가에서 애를 키워준다 그러면 의심을 하게끔 생방송이야. 새 옷 입고 생방송하는데 왜 녹방이냐고 그래. 너 나가. 사실은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부터 나라에서 애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받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국가에서 제대로 아이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해마다 건강검진 같은 걸 해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이거 왜 그러냐?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애기들은 뭐냐?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40, 50대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은퇴를 하잖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내 나이가 48인데 17년 뒤면 65세이고
그럼 65세부터는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65세부터는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5년 뒤에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연금, 내가 받아야 될 만큼의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금을 붓는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없대는 거지. 15년 뒤에 월급을 받아서 연금을 부을 애들이 지금 우리 숫자보다 많아야 걔네들이 부담 적게 국민연금을 붓고 그걸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들보다 숫자가 적은 거야, 애들이. 지금 10살짜리 애들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25살이 되면 국민연금을 붓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10살짜리 애들이 그거 알잖아요.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 옛날에는 우리 딸은 초등학교 때 8반인가 9반까지 있었어. 근데 지금은 3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3반이 많은 거래. 인근 학교는 아예 1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인가 작년에 입학할 때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애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럼 15년 뒤에 얘네들이 직장을 간다고 해도 얘네들이 낼 돈이 별로 없는 거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때부터 그걸 계산해갖고 뭘 했냐면, 더 이상 정규직 선생을 안 뽑기로 한 거야. 애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교사를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비정규직으로만 뽑고 정규직을 지금 안 뽑고 있는 시간제 선생들로만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간제 선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제 교사인데 연봉이 이제 뭐 6천, 7천 되는 거지. 6천 정도 되는 시간제 교사들, 계약직 교사들이 연봉을 이제 6천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지만, 좌우지간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얘네들이 15년 뒤에 직장을 갔을 때, 얘네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부어야 우리가 다 얻어먹고 산다는 건데, 얘네들이 15년 뒤에 1,000만 원 받겠냐고. 못 받지. 그러면 곧 우리는 국민연금 부어놓고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런데다 그 국민연금을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죄 날렸잖아. 그 대기업의 주식값 떠받치느라고 천안함 이후에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어린이날을 세계에서 지정하고 어린이의 아동학대를 사라지게 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쓰는 문제는, 그게 무슨 뭐 대단히 인도주의적이고 뭐 약자라서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야. 애들이 우리 미래의 밥줄이라고. 그러니까는 잘 키워야 되는 거야. 튼튼하고 건강하게 인성 좋게 잘 자라서 많은 수를 잘 자라게 해야 우리가 걔네들한테 얻어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계하고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신경 쓰고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애들을 어려서부터 무조건 상위 1%가 돼야 된다는 걸로 공부만 시키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애들 중에 소위 이제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은 한 30%밖에 안 돼. 30%도 많이 잡은 거야. 반이 만약에 30명이다. 그럼 반에서 노는 애 3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0%야. 그럼 나머지 27명은 죽은 듯이 공부만 해. 근데 그 중에서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는 건 3등까지잖아. 그러면 나머지 중간 80%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공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적의 놀이터 얘기가 나와. 아이들이 다치더라도 도전하고 막 해볼 수 있는, 실험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잃었는데 얘네들이 죽어갈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90도로 기울어져서
90도로 기울어져서 바닥에 등을 기대고 그 벽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 그랬던 모습. 우리는 평생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바닥에 등을 기대고 벽에 앉아가지고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네 그랬던 그 모습이 어떻게 그걸 잊겠어. 그건 우리 교육이 정말 미쳐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는 뛰어나올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라.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위험해 조심해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전해봐 괜찮아 넘어져도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넘어질라 조심해 위험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심성만 키워져 있고 도전 정신이 부족하게 성장한 거 아닌가 그걸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게 공부만 해라 그렇게 키우면 우리 미래가 아이들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고 우리도 덩달아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어버이날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세상을 정말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건강과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다시 진짜 진지하게. 이거 우리의 밥줄이다. 애들이 우리의 밥줄이야.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문제, 이게 너무나 고비용 때문이잖아. 다 연관된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야.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미친 듯이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교육으로 1%에 들어가는, 결국은 1%만 1%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미쳐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가 미쳐가고 미친 문제를 풀어나가는 1%의 미친놈을 만드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9%의 정상인을 패배자로 만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어린이날을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든지 상술로 쓰고 있지만 우리는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정말 모험심을 줄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뭔가 불이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그 저출산 문제요, 다른 서양도 다 겪은 거야.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를 겪고 나서 내린 지금의 상태가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애들이 그 인구의 구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권의식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심하다. 생각보다 심한 문제. 이게 이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점점 더 다르고 미국의 트럼프를 막 지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막 학대가, 거부와 학대, 이런 것들이 막 프랑스 같은 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권의식들이 실종되면서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인종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문제들이 다시 또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국제적인 과제인 것 같아. 세계적인 과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벌써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7% 8% 된다며. 예. 요즘에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7% 8%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엄마나 아버지가.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저출산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막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 저출산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순수 영국인이 줄어들고 있다, 순수 한국인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민이잖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저출산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따로 분리시키는 그런 우리들에게 모순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인류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인류 공동체가, 지구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 그래서 건강하고 성격 바른 그런 인간으로 성장시켜서 그들이 우리의 이 지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구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폭넓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 우리 국민이라는 교육, 사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 아니야.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 엄마들, 외국인 아빠들이 와서 아이를 계속 낳고 있다라는 건 고마운 거라고. 그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동체로 삼아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국민연금을 붙게 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먹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 지역이 달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제대로 된 돈을 받게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세금도 제대로 내고 연금도 제대로 낼 거 아니야. 보험료도 제대로 내고.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출신지를 떠나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적으로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밥줄이다. 노답이네? 가만 보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동생이 이제 시험 감독을 갔는데, 그 시험 감독관 교실에서, 선생님! 8번 문제 답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있어. 그랬다고. 노답이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노답이라고 그래. 나가. 여러분, 이 나라는 망했어. 이미 썩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중계방에 있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왜, 말하는 게, 말이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을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봐봐.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누구 노래에도 있잖아. 누구야, 우리 윤우님. 유재석의 노래 말하는 대로. 그거 진짜 중요해요. 예.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어라고 얘기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재수없어, 재수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그래요.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이번 생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요, 그거를 내 스스로 깨달은 게 30대였어요. 나는 20대부터였나? 내 2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어느 광고에 프로는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었어. 무슨 화장품 광고였나 뭐였나 해서, 프로는 아름답다. 나는 프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나는 20대 때 나는 그 말을 늘 어떤 상황이든 막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프로는 아름답다. 나는 프로다. 프로는 돈 받아야 되는 걸 그때 몰랐어. 프로는 아름답다. 나는 프로다. 그러니까 잘하면 프로라는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때. 그 다음에 이제 30대 때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제 30대 때는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게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 20대, 30대 때 내가 가졌던 자세. 나는 전문가가 될 거다. 전문가답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그게 내 20대 때 주제였고 30대 때는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 생각을 계속, 물론 내가 이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닐까. 여러분이 볼 때는 무릎 나온 저기 추리닝을 입고 있는 한심한 아줌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해요.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내 스스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지금 하는 일, 해야만 할 일이 좋아.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 좋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일 때,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 나는, 아니, 2명 쫓아내는데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야? 쫓겨나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쫓겨난 데 머물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 신고해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신 여러분의 열의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시고 꾸준히 신고해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추천들을 많이 했는가? 예, 지금 현재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3,200명이 넘는데 3,3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추천은 2,200이다. 1,000명이 추천 안 하고 있군요. 이 1,000명이 지금 추천 안 한 이유가 뭐지? 오늘 밤에 1,000명이 일어나가지고 빤스를 빨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얼른 추천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얘기는 좀 기다려. 그 이제 다 때가 되면 하는 거야. 너 저기 인피니티 컴백 무대에 처음부터 인피니티 나오는 거 봤어? 좀 기다려. 자, 그래서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그 블랙이에요. 자, 아까 무슨 얘기 하다. 그래서 뭐든지 안 될 거야. 이 나라는 망했어. 이 나라에서는 이미 텄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라는 이미 망했어라고 얘기하면 정말 망할 거야. 그러면 뻑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 간다고. 이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뻑하면 이민 간다는 사람들 말이에요.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말 걸면 대꾸도 안 하잖아. 이 길 어디냐고, excuse me 이렇게 다가오면 딱 모른 척하고 귀가 안 들린 척하고 도망가면서 이민 간대. 야, 이민 가는 것도 말이 통해야 가는 거야. 외국인이 저 멀리서 다가오면 일단 막다른 골목이라도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이민이야. 이민이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민 가서 또 사람답게 살으려면 한 30억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이 가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쫓겨나. 불법 이민자 뭐 이래가지고. 불법 체류자 이런 걸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30억 가지고 가서 다 쓰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니까 뭐 이민은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뻑하면 이민 얘기하는데요. 이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님들이 뭐 가령 뭐 미용 기술이 있다든가, 뭐 또는 그 배관공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직이 있다라면 이민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배관이나 미용을 하되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영어로 여기는 뭐 밀어주시고 여기는 뭐 길러서 칼날을 어떻게 넣어주세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미용 못 하잖아. 집 어디가 저기 막혀 있으니까 어디를 뚫어주세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배관 아무 데나 뚫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돼야지 그 이민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함부로 이민을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이민 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 되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무엇보다 내가 그 미국 갔을 때 우리 시청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요, 막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이 많아.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가 있었지만 미국 운전면허를 못 따는 거야. 왜? 미국 운전면허도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못 봐가지고. 필기시험을 못 봐가지고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은 알다시피 하나의 생활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시간이야. 한 2-3시간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필라델피아 그러면
필라델피아로 올 수 있는 사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럼 못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대중교통 탈게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좋지. 가령 유럽처럼, 유럽에는 트램 같은 거 되어 있잖아요. 트램이 아주 그 천천히 달리면서 그 지상 버스처럼, 그런데 이제 유럽은 주로 걸어 다니잖아. 동네가 작아? 작은 도시 안에 뽀글뽀글 모여 살고 트램 정도만 다녀도 괜찮은데, 유럽은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서 살 게 없잖아. 유럽에 이민 가봐. 시리아 난민 대하듯이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민은 이제 신대륙이야. 뭐, 저 호주나, 저기 뭐 미국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데 대중교통 없어. 그거 알지? 전체 국토에서 개발된 지역이 몇 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특징이 대중교통이 없다는 거야. 미국의 대중교통스러운 게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하고 기차하고 가격이 기차가 더 비싸다는 것 같은데? 비행기하고 기차 중에 기차가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교통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뭐 대중교통 탈 거다. 대중교통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유럽 가봤잖아. 유럽의 대중교통은 뚜벅이야. 그 한 30분씩 그냥 걸어 다니더라고.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도시 하나가 또 작고, 주로 그냥 쭉 걸어서 골목골목을 걸어 다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철역에서 집 앞까지 마을버스 타잖아. 다른 나라도 가면 모든 전철이 다 되어 있고,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는 우리나라 같은 대중교통 없어. 그리고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기 서울 시내 저기 지하철 화장실 봐봐. 음악 나와, 냄새 좋아, 깨끗해. 야, 이런 화장실 드물어.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내가 중국, 일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해외 안 나가는 이유 화장실 때문이야. 거기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얼마나 잘 돼 있어. 어딜 가나 대중교통 잘 돼 있잖아. 야, 딴 나라 안 그래?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함부로 이민 간다? 헛꿈이야. 그거 다 헛꿈이고, 그런 이민 가겠다라는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는 망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했어,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이 주식하는 대주주, 소위 이제 금융자본이란 놈들이 모든 나라를 먹튀를 했어. 모든 나라에서 먹튀를 해가지고,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독일도 서민은 가난해. 서민은 가난하고, 그 대자본들만 부자야. 그래서 그 대자본, 그게 누구야? 다보스 포럼. 세계의 30대 거부들, 그 다보스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그새들만 잘 살고, 나머지 서민들은 진짜 가난해요. 영국의 일반인들 봐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일반인들 보면 진짜 가난해요. 물론 우리보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집도 깔끔하잖아. 그 외국의 집들은 기본이 300년이야. 300년씩 400년씩 된 집에 그냥 막 살아. 그리고 이제 외국 가서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야? 난방이 안 되잖아. 뜨끈하게 허리라도 지지고 싶은데 뜨끈하게 지질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유럽 갈 때 전기장판 가지고 가서 개고생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치고 살아야지, 다른 나라 가면 살기 좋다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 그리고 막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아유, 지금 뭐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수준에 안 맞다고. 네 수준에 딱 맞고 넘치는 사람이 같이 살아주는 거야. 네가 지금 네 남편이나 부인하고 버린 다음에 너 더 잘 될 것 같아? 네가 못 보고 있는 네 뱃살, 네가 못 보고 있는 너의 성격,
그거 니네 마누라나 니네 신랑 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이번 판에 바꿔볼까? 그거 니 꿈이라니까. 누님 이러면서 막 잘해주는 거, 그 새끼들 같은 집에 살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 빵! 그 집 애들도 같은 집에 살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 지금 너를 참고 살아주는 이 마누라랑 서방님을 감사히 여겨야 돼. 나봐!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다 무난해. 꼭 이번 판에 뭔가 바꿔보고 싶고 그런 인간들이 개고생한다고. 바꿔봐. 예.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뭐 그 애들에게 뭐 내가 무슨 부자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어떤 인권 운동가라서 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애들이 곧 우리의 밥줄이야. 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애들을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키워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건강과 어린이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어떤 창의적 능력 배양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최대한 그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으로 자라나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돈 많이 벌어서 연금 내갖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우리 공동체가 잘 키워야 되는 거다. 옛날부터 잘 나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교육에 신경 써요. 예. 잘 나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교육에 신경 쓴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교육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며.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조기교육 디립다 그 종이에다가 쓰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공부 중심의 교육은 잘못된 거고 정말 이게 인간의 그 장점 인간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교육제도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 예. 저는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남들이 다 비웃었어. 비웃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야, 이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경제민주화 얘기하더라고. 2007년부터 한 5년을 떠들었더니 2012년에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그럴 때 내가 그때 믿은 게 있어. 되는구나. 내가 계속 떠들다 보면 드립다 계속 떠들다 보면 무시하거나 말거나 계속 떠들다 보면 세상이 어느 순간 변하는구나. 이게 콩나물 같아. 콩나물 이론. 그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의미 없는 말 같지만 계속해서 꿈을 꾸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적,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에 신경 쓰고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게 왜 필요한 거냐. 우리의 뭘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야. 우리가 지금처럼 아이들 미친 문제를 풀어서 미친 문제를 잘 푸는 1%의 미친년놈을 만드는 교육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99%가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얘네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의 밥줄인데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99%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거 청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일을 해야 우리가 걔네들을 30년 동안 뜯어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게 뭐 청년들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밥줄이야. 그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또 뭐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시급 1만 원 나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무식한 짓이야. 노동자가 최저시급 1만 원을 받아서 세금도 잘 내고 국민연금도 잘 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이 약자 편, 그 다음에 피해자 편을 드는 게 멋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피해자 편 드는 건 내가 피해를 당할 때를 대비하는 거고, 내가 약자 편 드는 것도 내가 약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야? 노동자들이 시급 1만 원을 받고, 그래서 생활비를 다 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별풍선을 쏠 거 아니야. 지금은 노동자들이 별풍선 쏠 수가 없어.
먹고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그 제대로 된, 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골목시장에서 사장님, 사모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돈이 남아돌아야 별풍선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사는 이유,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윈윈 전략이지,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야. 다른 말로 노동자가 제값을 받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값을 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세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되는, 한마디로 가업을 만드는 자영업자들이 되도록 하는 사회는 왜 필요하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다. 모두가 잘 살아야, 모두가 먹고 살만해야 나도 먹고 살아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부자 되세요. 부자는 뭔데? 남보다 많이 가진 게 부자잖아.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건 남의 거 뺏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더불어 골고루 잘 살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나도 먹고 살고 쟤도 먹고 살고 우리가 서로 먹고 살아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만해야 남을 안 괴롭힐 거 아니야.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자, 우리 이 친구 돈이 많은가 봐요. 나중에 망치 부인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봐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필요 없다. 난 너랑 합의 안 해. 이 오늘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날인데, 요게 이제 우리 방 시청자가 만든 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 뭐라 그러나, 아기 곰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내용인가 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기 구름 우디, 그래서 이제 우디하고 아기 곰이, 예.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아기 구름 우디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마침 아픈 나무를 돌보던 아기 곰 보보는 우디를 보았어요. 이게 아픈 나무야? 또 길을 잃었구나. 보보는 놀란 우디를 토닥토닥 다독였어요.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게. 요 뒷부분이 궁금하시죠? 예. 야, 그래서 좌우지간이 이 보보와 요 우디가 많은 일들을 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야.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잘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을 아직은 살 데가 없어. 안 팔어. 네. 내가 빨리 팔라고 그래도 안 팔어. 빨리 팔란 말이야. 이 책을 팔아야 이걸 애들이 보고 세상이 바뀔 거 아니야. 정말 어린이날에 권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예. 이게 지금 아직 나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팔로를 아직 안 정했나봐. 팔로를 아직 안 정해갖고, 근데 나는 이거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책 한 권 속에 참 많은 철학이 있어. 예. 책 한 권 속에 굉장히 많은 철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책을 팔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왜 고민을 많이 했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마시말로인가? 눈 이렇게, 엽기 토끼. 예. 엽기 토끼 이렇게 눈 찢어진 토끼. 그 눈 찢어진 토끼를 맨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이 쫄딱 망했대. 그 대기업에서 그 디자인을 마음껏 써먹고, 마시말로인가? 마시마로. 하여튼 그 디자인을 마음껏 써먹고 버려가지고, 그 디자이너가 빈털터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 뭐라 그러나,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 이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야. 대기업에서 지들 멋대로 막 써먹고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제대로 된 그 뭐라 그러나 아이디어의 값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철저히 보장이 돼서 캐릭터 하나가 히트치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인기 있는 정말 몇 조 원짜리 이런 캐릭터 사업을 만들어내도, 아이디어를 냈어도 유통업자만 돈 많이 벌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그지가 되는, 구름빵도 그랬다고. 또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 쓱인가? 왜 그 저기 이마트 뭐 쓱 그것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사실 요즘에 그거 되게 유행하잖아. 쓱쓱 그러면서 패러디까지 만들어지고, 그거 아이디어 낸 사람이 500만 원에 팔았대. 말이 되냐? 그 쓱인지 뭔지를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면서 그걸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500만 원에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의 그림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그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공개를 못 하고 있었던 거야. 뭐가 있다더라? 뽀로로하고 뭐하고를 섞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어떤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에다 모자하고 안경을 씌워가지고 마시뽀론가 뭔가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게 몇 조 원대 시장인데, 그걸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엄청 팔아먹으면서 저작권을 안 줬다는 거야. 새로운 캐릭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아이디어가 돈이 돼야 돼. 예.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아이디어들을 너무나 대기업 대자본이 날로 먹고 있는 거야.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고. 예. 그러니까 마시뽀론가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창작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창작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자본이 없고 영토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IT 산업에다가 집중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자본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계속 강조됐던 게 창의성 교육이었고, 그래서 인재를 개발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IT 산업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새로운 분야에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된다. 와, 그걸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싹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빨리 아기 그룹 무디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빨리 판로를 개척하란 말이야. 우리 딸이 이거 보더니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기 그룹 무디 이거 저작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거 함부로 막 따라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애들한테 나중에 판매하면 꼭 같이 읽어주시고, 여기 이 철학이 있어. 완벽하고 막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단점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단점이 있는 존재들이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라는, 어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예. 이거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걸 이제 아이디어를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에다 여러 번 냈대. 그랬더니 세상에 그새 이게 한 1년쯤 되니까 이 내용을 그 공모전에 낸 자료들이 그게 어디로 유통이 돼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음 공모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모전을 만들 때 공모전을 많이 한대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근데 그 공모전에 반드시 추천인이 들어간대. 추천인이 뭐겠어? 지들 인맥이겠지. 아, 진짜 시읍비읍이야?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의 인맥으로 그 공모전에서 상 주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출품된 내용들을 지네들이 아이디어를 빼돌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한국 영화들이 가령 시나리오 공모전에 출품을 하잖아. 그러면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그 내용들을 심사했던 인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가 싹 고쳐서 몇 군데 고쳐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개봉한다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영화도 그런 식으로 남의 시나리오를 훔쳐가지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흥행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런 식의 잘못되어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창작품에 대한 보호가 안 되는 문화,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부자가 돼야 세금도 많이 내고 연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같이 얻어먹고 사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뜯어먹고 살 건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 문제도 그래. 노인 문제가 이제 어버이날 또 얘기하겠지만, 노인의 빈곤 문제나, 노인의 복지 문제,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야. 곧 우리의 문제야. 내가 지금 48살인데, 12년이면 60대라고. 12년 뒤면 60대야. 그럼 보통 60대면 인생을,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인생을 노후를 즐겨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70대까지 일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뭐라도 주스러 다니면서라도 일을 해야 돼. 이 노인 빈곤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 어버이날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트럼프? 트럼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제 어저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빼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었나봐. 아까부터 이제 요원들이 와가지고 트럼프 얘기 언제예요? 트럼프 얘기 언제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 자, 내가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 힐러리로는 안 된다. 작년이었던 것 같지? 그지? 내가 힐러리로 작년 아마 한 5월쯤이었나 6월쯤이었나. 힐러리로는 대통령 하기 어렵다. 본선에서 힐러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남자 후보를 키워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뜬 인물이 누구냐? 버니 샌더스야. 할아버지 샌더스가 갑자기 인기를 끌은 거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 샌더스가 갑자기 인기를 끌으면서 막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폭풍 같은 지지를 보내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제보가 왔어요.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대. 다른 말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샌더스를 지원했대. 그 얘기 들었어요? 응. 트럼프를 지지했던 애들이 샌더스를 띄워줬다는 거야. 뭐랑 똑같아. 새누리당 지지하는 애들이 제3후보 띄웠던 거랑 똑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경선에서 샌더스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샌더스에 어떤 문제가 터졌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샌더스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샌더스 열풍을 만들어낸 거야. 미국의 미디어들이. 트럼프 열풍과 샌더스 열풍을 미디어들이 주도한 거예요. 미국의 미디어들이. 우리랑 같은 거야. 우리랑 같은 수로 샌더스하고 트럼프를 미디어가 띄우면서 힐러리를 죽인 거야. 그 얘기 내가 작년에 여름에도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작년 여름에 힐러리에 대한 보도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보도만 있다. 기억나죠? 작년에 내가 미국 이거 대선 문제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 트럼프에 대한 보도만, 트럼프의 막말만 보도되고 있고 힐러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오고 있다.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힐러리를 묻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 작년에. 그 다음에 내가 힐러리를 왠지 본선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두 주인가 그 다음 주부터 버니 샌더스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만 버니 샌더스가 결국은 미국의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그게 트럼프 지지자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대.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 오늘 크루즈라는 공화당의 젊고 잘생긴 남자 후보가 사퇴했어. 후보 사퇴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예. 어저께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있죠. 트럼프 41, 힐러리 39. 그거 발표한 회사가 우리나라 골 때리는 여론조사 같은 회사래. 다른 모든 조사에서 힐러리가 앞섰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기사화된 게 트럼프 41, 힐러리 39. 그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나라처럼 듣보잡 여론조사래.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 한마디로 그 친공화당, 그러니까 듣보잡은 아니고 친공화당 꼴통 조사기관이라는 거야. 거기서 딱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조사기관이 나왔다는 거야. 이거 뭘 노리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그 여론 흐름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이야. 내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여론조사 이거 문제 있다라고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여론조사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 그거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어. 내가 옛날에 2010년에 오세훈 한명숙 여론조사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막 문제 제기했고 끝난 다음에도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 그래서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던 게 나예요. 내가 처음으로 2010년부터 주장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그 문제로 삼은 게 나란 말이야?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곧 진짜 여론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민주 인사들이 그 여론조사라는 걸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 그 여론조사라는 게요, 사실이 아니야.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이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로 보이고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 우리보다 앞선 것 같잖아. 아니야. 오바마가 노사모 따라서 무브온을 만들었어. 오바마 선거팀이 처음 선거 준비할 때 그 노사모를 맨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해가지고 무브온 운동, 움직이다. 무브온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온라인상에 어떻게 오바마를 홍보할 것이냐. 그래서 온라인 홍보 대책을 만든 거예요. 오바마가 노무현의 선거 대책을 리메이크 한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우리보다 앞섰다?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미국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트럼프 띄우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3후보 띄우는 거. 도리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미국에서 따라하는 미국 미디어가 따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친공화당 꼴통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국갤럽이 어떻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그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또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어요. 예.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원래 이제 2007년 대선을 놓고 그때 한나라당 다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한국갤럽이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을 해가지고 이명박을 후보로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박근혜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게 기사로도 남아있어. 2007년에. 어떤 식이었느냐. 한국갤럽이 이명박이 박근혜를 추격하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박빙이다. 이런 조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박근혜를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이야? 그러고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할 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내일 선거를 한다면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 뭐라고? 왜? 누가 또 물을 탔어? 누구야? 나와! 이 중요한 때 누가 또 물을 탔어? 물타기 한 인간 누구야? 꺼져!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론조사가요, 이명박이 그렇게 앞서는 것처럼 막 발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 그러면, 자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앞선다니까, 이명박이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명박 지지자라고, 이명박 지지율이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질문이 잘못됐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걸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질문으로 잘못된 답을 유도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사드 찬성 80%. 그 얘기 알죠? 사드 찬성 80%라고 발표를 했어, 결과를. 근데 질문이 뭐였냐.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용이구나 해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 게 80%였던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가 바로 발표가 돼요. 사드를 배치하면 인근 몇백 킬로인가가 인근의 몇백 킬로가 그 극심한 전자파에 노출이 된다. 당신 동네에 오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다 반대라는 거야. 50% 이상이 다 반대라는 거야. 결국은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의 방식을 교묘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거. 그래서 통계라는 것도 믿으면 안 되고, 통계라는 것도 믿으면 안 되고,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 권력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뿌리는 거야. 이걸 따라라.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는 그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가 대체로 일반 집전화로만 하고, 일반 집전화 번호를 과거형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계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노인들만 그 집전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정은 지금 집전화를 다 없애버리고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다. 아니면 인터넷 전화를 안 쓰고 있고, 그런 집은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라고 발표된 거는 누구라고 보면 되느냐? 소위 박근혜를 지지했던 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의 여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인도 집에 있을 수 있지 않냐?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가난해갖고 일을 계속 해야 돼. 그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집전화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국민 지지율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왜 얘네들은 여론조사라는 걸 이용하냐 하면 사람들이
여론에 민감하다는 거야. 내 의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기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인 거야. 모방 심리. 왜냐면 인간이 이제까지 존재했던 이유가 교육 효과 때문이거든. 남이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아이들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부모가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말을 배우잖아. 그래서 애들이 돌쯤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서 지금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걸 이용한 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하지. 웬만하면 다수 의견으로 따라가 주는 거. 그게 인간들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적 특성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지. 그걸 노리는 게 여론조사야.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앞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그리고 조사해보면 비슷하게 나와. 앞선 여론조사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왜곡된 거죠. 근데 내가 다행으로 여기는 건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심리에 따라 투표까지 했어. 그게 이명박 선거 때였어. 이명박 선거 때 그렇게 투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14년 지방선거하고 16년 총선거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그들의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이 안 통하고 있다. 군중심리란 말이 있죠. 예,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뭐냐면 따라가는 심리. 그게 어떤 우리의 존재적인 특성이야.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공동체 속에 살고 공동체는 비슷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소위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존재적 특성이잖아. 비슷하게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적 특성이니까 그걸 이용한 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인 거야. 대중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라는 걸 어느 권력이나 이용한다는 거지. 이게 다수 의견이니까 따라와. 그게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이 트럼프를 막 띄운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41, 힐러리가 39,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야. 따라와.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야. 빨리 우리가 미국에 알려야 돼. 믿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아니 여론조사 10개 중에 9개가 힐러리가 앞섰는데 단 한 군데에서 트럼프가 앞선 걸 왜 다 대대적으로 보도하느냐. 이게 바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이다.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 왜? 미국의 미디어들의 대주주가 누구다? 무기회사들이다. 무기회사들은 누가 필요하다? 미친놈이 필요하다. 미친놈이 집권을 해서 끊임없이 지구상에 전쟁을 일으켜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놈들이 지금 선택한 게 트럼프다. 그러니 미국의 정신 있는 유권자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그런 여론 조작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걸 내가 진짜 영어만 잘하면 헤이! 하이 데어! USA! 내가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누가 이렇게 좀 영어로 얘기 좀 잘해봐. 미국 정신 차려야 된다. 큰일 난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너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된다면 비웃었지. 너는 더 쪽팔리게 될 거야. 너네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막 비웃었지. 너네 이제 너네 미국인들 어딜 가가지고 너네 다 이제 캐나다라고 거짓말 하게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한 그 쪽팔림 너네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전 세계에 무슨 너네 부시 때 경험해 봤잖아. 부시 때 얼마나 개망신이었어. 안 그래? 트럼프가 되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개쪽팔림을 겪게 될 거야. 미국 정신 차려야 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국제 이 지구의 불행을 막을 힘은 누구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있다. only you. 니들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지구상의 전 지구적 불행을 막아낼 수 있는. 내가 볼 때 트럼프는 외계에서 보낸 괴물이야.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지구가 불행해져. 너네 맨날 외계인이랑 싸우는 영화 많이 하더만 트럼프를 무찔러 주길 바래. 부탁해. 플리즈. 자, 여러분. 정말 이 샌더스 열풍을 만든 게 미디어였고 그 샌더스 열풍을 만든 자들이 사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이 샌더스를 띄워서 힐러리를 기를 죽이고 힐러리의 기를 꺾고, 원래 힐러리가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68%의 지지를 받았어. 맞지? 힐러리가 작년 봄까지만 해도 68, 64%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던 힐러리가 갑자기 트럼프 막말 파동이 벌어지면서 막 트럼프 얘기만 나오니까 힐러리가 잊혀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민주당에 젊은 남자 후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샌더스를 띄워가지고 이슈를 만들어. 그래서 힐러리의 길을 꺾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를 경쟁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낸 미디어. 미국의 미디어들 원래 미친놈들이야. 미국의 미디어들이 진짜 미친놈들이야. 미국의 그 옛날부터 나온 영화들 봐봐. 그럼 뭐가 나와요? 그 소위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미국의 미디어들의 문제야. 고질병이야 그거.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걸프전 때부터. 미국의 CNN이라는 방송이 언제 만들어졌냐?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할 때 걸프전 현장에서 전쟁 방송하면서 CNN이 유명해진 거야. 그 나머지 뉴스 프로들도 다 그래. 나머지 프로들도요, 대부분이 친공화당 성향의 무기회사들이 대주주인 그런 프로들이 미국의 케이블 뉴스를 잡고 있다는 거야. 우리말로 종편 같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인질은 위험하게 만들고 범인은 못 잡게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게 미국 미디어의 문제인데, 지금 이라크전 때, 아니야. CNN이 더 오래됐어. 80년대부터 CNN이 있었어. 예. 그래서 아들 부시가 한 게 이라크 전쟁이고, 아버지 부시가 한 게 걸프전이야. CNN이 80년대부터 있었다니까. 걸프전 때부터. 미국의 대자본은 무기자본이고, 그 무기자본이 미디어와 뭘 잡고 있다 그랬어? 제약회사. 제약회사, 미디어, 무기자본. 한 뿌리야. 미국의 부자들이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들은 뭘 하는 거냐? 생화학전으로 준비됐던 바이러스 같은 거 가난한 나라에 퍼뜨려서 사회적인 이슈를 미디어들이 막 만들고, 그래서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다음에 우리가 치료약이 있지롱. 그래서 치료약 다 팔아먹고, 근데 그 치료약을 다 각 나라들이 사들이면 갑자기 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사라져. 그래서 더 이상 공포가 없어. 그래갖고 각 나라 창고에 유통기한 지난 치료약들이 쌓여 있는 거야. 요게 뭐하고? 미디어하고 제약회사를 같이 공유한 이유. 그 다음에는 이 미디어하고 무기회사가 한패야. 그래가지고 막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걸프 전쟁이라든가 그런 걸 이슈로 만들어서 막 온 세계의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막 그걸 몰아가. 그래갖고 다 같이 전쟁을 하자 그러면 결국 뭔데? 국민들의 복지기금을 빼가지고 쓸데없는 무기 사는데도 돈 쓰게 하는 거야. 그게 미디어들의 역할이야. 이것들이 한패라니까? 이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이 3위 한 채, 3위 한 놈, 이 세 가지 머리를 가진, 삼두 괴물,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무기회사와 미디어를 갖고 있는 몸통은 대자본. 이 대자본이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이 또 모두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구로? 소위 유대자본, 프리메이슨 얘기 나오잖아. 프리메이슨 얘기의 뿌리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의 194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주했던 유태인들,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의 유태인들이 가지고 간 게 뭐냐? 다이아몬드. 왜?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그러니까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그러니까 왜 신대륙 발견을 하잖아. 신대륙을 발견을 해가지고 남아메리카로부터 대대적인 자본이 들어와. 대대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그 자본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번 게 유태인이야.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어? 셰익스피어의 소설.
그 뭐 베니스의 상인인가에 보면 그 샤일록인가 그게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잖아. 그게 영국에도 그렇고 모든 유럽에 유태인들이 했던 게 고리대금업이야. 그게 금융업의 시초였다고.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유태인들이 대량의 다이아몬드, 왜냐면 작은 요만한 게 뭐 어마어마 비싸잖아. 매덕하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재산을 환원해갖고 미국